이번에는 주요국의 공공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공공외교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외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공외교라고 하는지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공공외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공공외교란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 국가의 역사, 전통, 예술, 가치,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임으로써 국가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의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대적 개념의 공공외교가 탄생한 곳입니다. 1965년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에드먼드 걸리온이 처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적 개념의 공공외교가 탄생한 국가인 만큼 미국의 공공외교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영향력 또한 대단합니다. 우선 미국은 국무부에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직을 두어 공공외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담당 차관 아래에 문화 및 교육, 홍보, 공보 등 3명의 차관보가 있으며 각 지역국에는 또 별도로 공공외교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국가가 가지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공공외교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공외교의 목표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과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는데요. 특히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반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인 풀브라이트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46년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 의원이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 상호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안한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미국 지식인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해외 지식인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946년 이후 현재까지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무려 4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 40명의 국가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61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IVLP가 있습니다. IVLP는 미국 국무부가 1940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미국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미 국무부는 2019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약 1억 달러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이후 22만 5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을 연수하였고 이 중에는 약 500여 명의 국가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에 초청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을 미국으로 초청함으로써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공공외교입니다. 공공외교는 일본 외교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며 문화외교, 공보외교라는 용어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공공외교는 차관보급의 외무성 대신관방 산하 외무보도관실이라는 기구가 총괄, 조종하고 있으며
외무성 소속의 해외 공보문화원 그리고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공외교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바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평화 이미지의 구축과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범국의 이미지를 벗고 평화주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 일본은 노력하게 됩니다. 일본은 또한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 가까이 연평균 10%에 이르는 경제발전을 이룩합니다. 이처럼 급속한 일본의 경제발전은 서구의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서구에서는 일본을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일본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이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적개발 원조, 문화교류, 그리고 인재양성 등 협력사업을 통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3대 외교 기축 중의 하나로 이 문화외교를 채택함으로써 경제력에 버금가는 문화적 위상과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 재팬 핸즈와 국제교류기금 재팬 파운데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재팬 핸즈는 일본의 공공외교가 이룬 결실 중 하나로 미국 워싱턴 내의 일본 지역 전문가 그룹을 가리킵니다. 일본 문부성 산하의 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해 각종 단체들이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은 전문가들이 이 일본 연구자로 성장하면서 일본 내 지일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럼으로써 일본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일본 정책,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국제교류기금 재팬 파운데이션입니다. 재팬 파운데이션은 1972년 외무성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독립기구로 재편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 전시 등의 문화예술 교류와 일본어 교육, 그리고 일본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은 일본 연구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일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재팬 파운데이션의 예산은 약 1조 원에 이르는데요. 예산 규모를 통해서도 이 일본이 공공외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한 이웃나라 중국의 공공외교입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 국가체제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공외교는 당기관인 대외선전 판공실과 정부기관인 국무원 산하 신문 판공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 이미지를 계획하고 국가 홍보를 담당하는 등 공공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국가 체제라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공공외교는 대체적으로 대외 선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8년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은 대외 선전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공산당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공외교가 더욱 중요해진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 위협론이 등장하면서인데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GDP 규모가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위협론, 즉 중국 위협론과 중국 책임론 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의 공공외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 위협론의 불식과 평화적인 이미지 제고라는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주요 대외 전략으로
공공외교를 채택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자문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기구를 확충하였습니다. 자, 중국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공자학원입니다. 2004년 출범한 이 공자학원은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한반이라는 곳에서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지도하며 또 관리합니다. 여기에서 국가한반이라고 하는 곳은 비영리 공익기구로 2002년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설립되었고요.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 문화를 전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7개국에 536개소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으며 2004년 제1호 공자학원이 한국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해외 선진국들은 이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여론 조작 그리고 체제 선전 수단으로 지목하면서 추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는 2018년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그중 하나가 이 공자학원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체 공자학원의 3분의 2가량을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 프랑스의 공공외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문화 강국으로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입니다. 또 많은 재원을 공공외교에 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공외교가 친숙한 외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공공외교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성격이 강한 중앙 집중형으로 유럽 외교부와 문화부가 공공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 공공외교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문화원으로 잘 알려진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원장은 외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설립되어 있는 이 인스티튜트 프랑스는 외교 유럽부 산하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프랑스 문화의 대외 홍보, 언어교육,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예술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알리앙스 프랑세가 있습니다. 이 알리앙스 프랑세는 1883년 프랑스 정부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프랑스어의 보급을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이 시대에 프랑스어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의 보급과 함께 프랑스어의 문화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공공외교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리앙스 프랑세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36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총 7개 지역에 이 알리앙스 프랑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국의 공공외교입니다. 영국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로 근대 시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인데요. 그만큼 당시 영국의 문화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인도에서 영국식 교육제도를 구축하여 인도를 이끌 엘리트들을 영국식 가치와 사상으로 무장하도록 양성하였고, 이렇게 탄생한 인도의 엘리트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이 영국의 국익과 중첩되는 만큼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는 데 유리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영국의 공공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4년 외무부 산하 국가 간 관계를 위한 영국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기구는 당시 해외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인 자녀들의 영어 그리고 영국 문화 교육 지원과 당시 확산하던 파시즘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요. 이듬해인 1935년 국가 간 관계를 위한 영국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날 영국문화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국의 공공외교는 외무부가 업무를 총괄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무부 산하에는 싱크탱크로서 윌튼 파크가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영국문화원과 BBC, 월드서비스 등이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수행기구라고 할 수 있는 영국문화원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국문화원의 주요 목표는 예술교류, 영어교육, 신뢰와 이해를 통해 세계 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영어와 영국 문화의 확산, 나아가 사회적 기업가 지원, 시민사회 및 시민교육, 여성의 역량 강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의 우수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영국문화원의 경우 외무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운영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독일의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오랜 동안 문화외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이 공공외교를 수행해 왔습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근대 시기 대표적인 강대국이었는데요. 독일의 문화외교는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 시기에 독일 제국의 영토에 거주하지 않는 독일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외 독일 문화 관계 협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외무부에 문화국이 설치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과 관련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화외교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문화외교는 나치 체제를 겪으면서 독일 제국의 팽창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나치로 인한 독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기관이 바로 괴테 인스티튜트, 즉 독일문화원입니다. 이 독일문화원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빠진 독일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는데요. 이 조직의 목표를 독일의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독일어 보급과 전파, 독일에 대한 정보 제공, 국제 간 문화협력 등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독일문화원은 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재단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독일의 공공외교는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혼합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